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주 한국병원 심장내과에서 심혈관 센터 에서 심혈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유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이제 많이 검사하고 또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검사나 시술이 이제 심혈관 조영술하고 스텐트 삽입 시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내용은 심혈관 조영술, 스텐트 시술 무섭나요? 그리고 이제 시술 과정 좀 보여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갖고 왔냐면 환자분들이 검사 이제 권고하고 이제 검사 이제 날짜 잡아 놓고 있으면 되게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하기 전에 이 예, 굉장히 겁내하고 또 시술이라고 하니까 조영술 뭐 또 스텐트 시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과정으로 이제 진행되는지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병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술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도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데 인제 대표적인 게 인제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환자분들을 우리가 진단할 때 좀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제 심혈관 조영술입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조영술은 말 그대로 심장에 있는 혈관,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에 있는 혈관을 조영제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요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이 혈관인 관상동맥이 심장에서 이 오른쪽에 한 가닥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크게 두 가닥이 있습니다. 왼쪽에 두 가닥, 오른쪽 한 가닥이 이렇게 인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대동맥 뿌리 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좌심실에서 피를 콱 품어 주면 심장에서 좌심실에서 피를 딱 뿜어 주잖아요. 짜 주면 그게 대동맥으로 나가면서 온몸으로 퍼지거든요. 그 대동맥의 뿌리 부분, 대동맥이 딱 시작하는 부분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이 관상동맥, 이 심혈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요 이 구멍에다가 카테터를 살짝 입구 쪽에 대 놓고 조영제를 딱 쏘면 우리가 심장 혈관의 모양을 그 조영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접근하냐. 여기 이 대동맥 뿌리 부분까지 카테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동맥 뿌리 부분으로 가는 방법이 크게 인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목동맥, 요골동맥이라고 하는 이 손목동맥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결국에 대동맥 뿌리 부분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대동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주니까 사실 어느 쪽에 있는 동맥이든지 우리가 동맥을 잡아서 들어가면 대동맥 뿌리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잡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제 요골동맥 또는 다리, 대퇴부에 있는 대퇴동맥 이쪽으로도 혈관을 잡아서 쭉 올라가면 대동맥의 뿌리 부분 쪽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대퇴동맥 초창기에는 대퇴동맥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왜냐하면 제일 굵고 그냥 대퇴동맥은 그냥 딱 만지면 불뚝불뚝 뛰거든요. 이게 혈관 자체도 굵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워낙 굵은 혈관이라서 출혈이 됐을 때 합병증이 굉장히 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지혈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검사 후에 환자분이 적어도 한 5시간 정도는 계속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검사를 요골동맥 쪽으로 손목동맥 쪽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손목으로 하면 지혈도 훨씬 쉽고요. 혈관이 굵은 혈관이 아니라 조금 작은 혈관이라서 지혈도 쉽고 출혈 관련된 부작용도 아주 적고 그리고 검사 후에 또는 시술 후에 환자분 그냥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요즘엔 대부분 손목동맥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이 손목동맥도 이 요골동맥도 있고 그리고 손등 쪽으로 들어가는 요 손목 바깥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손등 쪽으로 접근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이제 어디서 하게 되냐 보시면 이제 심혈관 센터, 심도자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술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술방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도자실이라는 방이 있고 여기 보면 한가운데 이제 환자분이 눕는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영제를 뿌리면 그 조영제를 디텍션 우리가 조영제를 볼 수 있는 방사선 장치가 필요합니다. 튜브처럼 생긴 게 방사선 장치. 그리고 모니터가 필요하죠. 그 환자분의 심장 혈관이 이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니터가 필요하고 환자분이 눕는 요 앞에서 우리 이제 시술자들이 검사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시술을 합니다. 튜브가 있고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검사하는 걸 이제 찍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튜브, 이 장치 튜브가 있고 환자분이 여기 머리가 이쪽이고 이쪽이 오른쪽 손목 이렇게 누워 있죠. 그래서 이제 소독을 다 합니다. 손목에 소독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다리 쪽도 소독을 해놓고 이렇게 포를 다 덮어놓죠. 포를 덮어놓고 환자분의 의식은 깨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제 검사할 때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저는 수면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수면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이 검사나 시술을 하다 보면 또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환자분의 의식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지, 환자분이 또 통증을 느끼는지 이런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수면을 하게 되면 그런 의식 상태 체크나 이런 환자분 통증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깨 있는 상태에서 깨 있으신 상태에서 국소 마취만 하고 이제 검사를 한다. 수면으로는 하지 않는 검사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쪽으로 요골동맥 이 손목 쪽에 국소 마취제를 먼저 이제 투여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국소 마취제를 이제 마취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취가 끝났으면 이 혈관 천자용 바늘이 따로 있습니다. 요 천자용 혈관을 딱 뚫는 바늘입니다. 요걸로 혈관을 이제 이 요골동맥 이 손목 동맥에 이제 박동을 우리가 딱 느끼고 그 부분으로 요 천자용 바늘을 딱 찌르면 제대로 찌르면 요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빨갛게 이렇게 줄처럼 보이죠. 여기 천자용 바늘에서 이렇게 피가 쪽쪽쪽 쫄쫄쫄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쫄쫄쫄 흐른다는 얘기는 혈관이 제대로 찔렸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딱 천자를 하고 그 상태에서 요 바늘 안쪽으로 가이드 와이어, 유도 철선이라고 하는데 가느다란 철사줄을 넣으면 그 철사줄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바로 혈관 안으로 쑥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사줄을 이 천자용 바늘을 통해서 혈관 안으로 넣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넣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바늘이 혈관 가이드 와이어 이 철사줄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 있죠. 그 철사줄을 따라서 이제 유도관이라는 거를 이제 삽입을 합니다.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걸 딱 삽입을 하면 요 유도관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준비물이죠. 유도관이 없으면 우리가 시술 자체를 못 합니다. 이것의 역할이 바로 요렇게 해서 철선을 따라서 유도관을 집어넣어 놓으면 요런 형태로 딱 들어가죠. 손목에다가 혈관 속에 요 관이 싹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구들을 카테터나 이런 와이어나 이런 기구 스텐트 이런 기구들이 다 이 유도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혈관을 딱 잡아 놓은 거죠. 그래서 유도관을 준비시켜 놓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늘고 긴 카테터 같은 걸 넣어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터가 이제 이 모양이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이 양쪽에 왼쪽 관상동맥 그리고 오른쪽 관상동맥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카테터 모양이 다릅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카테터 모양이 여기 보면 요 왼쪽 편에 지금 이 카테터고 오른쪽 우관상동맥 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이 입구 쪽에 딱 위치시켜 놓고 조영제를 쏘면 혈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좌관상동맥 이 카테터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딱 입구 쪽에 위치시켜 놓고 조영제를 쏘는 겁니다. 우관상동맥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환자분들마다 이 엉뚱한 위치에 서 혈관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카테터 모양을 좀 다른 카테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카테터만 쑥 넣어서 하지 않고요. 항상 우리가 이런 카테터를 넣을 때는 이 검사용 도관을 넣을 때는 와이어, 철사줄, 가이드 와이어, 유도 와이어가 항상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카테터만 혈관 안으로 넣다 보면 혈관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와이어, 철사줄로 된 그 와이어를 먼저 혈관 따라서 쭉 해서 대동맥 기시부까지 넣어 놓고 그 와이어를 따라서 카테터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철사줄처럼 보이죠? 이게 유도 와이어, 가이드 와이어입니다. 이 와이어를 따라서 이 도관을 쭉쭉쭉 집어넣어서 그 도관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조영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도관이 관상동맥 입구 쪽에 딱 미쳤다. 그러면 조영제를 딱 쏘죠. 쏘면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심혈관 조영술의 영상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요게 이 화면에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진단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요게 도관입니다. 검사용 도관을 딱 넣어놓고 이 도관에서 조영제가 쭉 나오는 게 보이죠. 쫙 쏘면 이게 이제 혈관의 모양입니다. 이게 우관상 동맥, 이게 좌관상 동맥에 이제 두 가닥 갈라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 혈관이 이렇게 보입니다. 미끈하죠. 미끈하고 특별히 이제 좁아지거나 가늘어진 데가 없이 이렇게 미끈하게 이어지는 게 이제 정상 혈관입니다. 좌관성 동맥도 여기 보시면 미끈하고 앞쪽이 원래 굵고 뒤로 갈수록 서서히 천천히 가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정상 혈관의 모양이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이러면 어떡할까요? 좁아지면 혈관이 갑자기 급격하게 가늘어집니다. 울퉁불퉁해지고 가늘어지고 막히면은 혈관이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 딱 그만 보이죠. 뒤쪽 부분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완전히 막힌 혈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 조영술의 과정을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취를 하고부터 혈관 조영술 이렇게 이 혈관을 딱 찍을 때까지 시간이 보면은 뭐 한 거의 10분 안쪽,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 검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물론 뭐 소독하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까지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래서 비교적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무섭거나 아주 뭐 아프거나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나 그런 검사는 아닙니다. 통증 정도는 어느 정도냐? 여기 이제 손목 혈관을 잡을 때 국소 마취할 때 주사를 맞잖아요. 주사 맞으면 그냥 주사 맞는 느낌. 우리 병원 가면 혈관 잡으시잖아요. 정막 혈관 잡을 때 아프잖아요. 이제 그 정도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는 사실 이런 손목 그 혈관 잡을 때 느끼는 그 통증 말고는 대부분 통증을 잘 못 느끼시고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이 조영제를 딱 쏘는 순간에 이게 피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신 조영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잠깐 순간 동안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경미하고요. 그건 말고는 크게 힘든 검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조영술 검사를 할 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시거나 많이 막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밥 먹고 하는 게 이겁니다. 밥 먹고 또 검사하고 조영술을 하고 또 스텐트 시술하고 또 밥 먹고 자고 또 출근하면 또 이거 하고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 환자분들 이제 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처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뭐 그런 검사는 아니다라고 좀 안심하시고 검사에 임하실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혈관이 깨끗하면 이제 다행이죠. 이렇게 검사만 하고 혈관 병이 심하지 않으면 뭐 시술까지는 하지 않죠. 근데 혈관에 심한 협착이 있거나 혈관이 막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혈관을 뚫어주는 혈관 확장 시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텐트 삽입 시술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스텐트 삽입 시술은 어떤 과정을 이제 거쳐서 하게 되는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할 때 항상 풍선 확장술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아주 드물게는 뭐 스텐트만 먼저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풍선으로 먼저 혈관을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인제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 있다. 아니면 막혀 있다. 그러면 역시 여기 보면 가느다란 선 같은 게 보이시죠? 요게 인제 와이어입니다. 요게 항상 와이어가 먼저 들어갑니다. 풍선이든 스텐트든 어떤 기구든 들어가기 전에는 왜냐하면 그 와이어를 따라서 들어가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 와이어를 따라서 이게 풍선이 지금 보면 들어가고 있죠. 풍선 플라스틱으로 된 풍선인데 요 풍선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풍선은 바람을 넣죠. 바람을 후 불면은 풍선이 부풀어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바람을 넣는 공기를 넣는 게 아니고 조영제하고 생리식염수를 조금 섞어요. 섞어서 이 풍선 안으로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주입을 하면 풍선이 부풀죠. 왜 조영제를 섞냐면 이 풍선 안으로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풍선이 부풀잖아요. 그러면 그 풍선의 모양이 그대로 우리가 혈관 조영술을 할 때처럼 이제 풍선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생리식염수하고 섞어서 풍선 안에서 부풀립니다. 그러면 풍선이 부풀린 그 모양대로 이게 혈관이 성형이 되는 거죠. 동맥경화가 쫙 혈관으로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쫙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혀 놓고 다시 풍선을 쪼그러뜨려야죠. 그래서 주입시킨 거를 다시 뺍니다. 이제 음압을 걸어서 쫙 빼면은 다시 풍선이 납작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풍선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풍선을 넣어 놓냐, 풍선 확장술을 했다고 하면 풍선이 들어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풍선을 넣어 놓으면 안 되죠.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풍선 부풀려 놓고 나와 버리면 풍선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혈관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혈관이 계속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풍선을 오므려서 풍선을 제거를 하죠.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성형이 되죠. 좁아진 혈관을 성형한다고 해서 이제 혈관 풍선 성형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풍선 확장술이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이 풍선 확장술만 했었습니다. 옛날에 스텐트가 개발되기 전에는 풍선 확장술만 했었는데 풍선으로만 넓혀 놓으니까 재발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협착, 다시 좁아지는 그런 재협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혈관이 이제 뭐 이 혈관 안에서 박리 같은 게 생겨서 또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그런 이벤트가 너무 많이 생겨서 스텐트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풍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요 혈관에다가 이제 스텐트가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텐트도 역시 여기 보시면 요게 와이어입니다. 이 와이어를 먼저 넣고 와이어를 따라서 스텐트가 들어가는 건데 요 스텐트만 쑥 넣는 게 아니고요. 요 안에 풍선이 있습니다. 똑같이 풍선인데 풍선 겉에 이 스텐트가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선에 이제 스텐트로 쌓여진 풍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 좁아져 있던 그 병변에다가 이제 풍선을 부풀리면 스텐트가 쌓여 있으니까 스텐트가 혈관벽에 딱 붙습니다. 네. 그래서 스텐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역시 스텐트 안에 풍선이 같이 채워져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풍선으로 부풀려서 스텐트를 혈관벽에다 딱 붙여 놓고 이렇게 요 모양이죠. 이렇게 된 스텐트가 펴지는 거죠. 펴져서 혈관벽에 딱 붙은 상태에서 다시 안에 풍선 있죠? 그거를 다시 오므려서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스텐트만 혈관에 이제 붙어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텐트 삽입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실 병변은 이런 식으로 풍선으로 넓혀 놓고 스텐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스텐트 치료를 하지 않고 특수 약물 풍선이라고 해서 풍선에다가 약물을 묻혀 놓고 약물을 묻혀 놓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스텐트가 안 들어가고 약물로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분은 이제 5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3일 전 지난주 금요일에 시술한 분입니다. 며칠 안 됐죠. 그래서 오늘 비욘디 녹화 준비하면서 그냥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술한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사실 심근경색이십니다. 급성 심근경색. 응급실로 내원하신 분이고 흉통이 계속 있어서 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 혈관
이게 보시면 우관상 동맥을 찍은 거거든요. 자세하게 보시면 혈관이 괜찮은 것 같죠. 여기 이거 보시면 요렇게 인제 이어지는데 아주 심하게 좁아진 데는 없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쪼끔 각도를 틀어서 보시면 여기 밑으로 가는 혈관이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혈관이 한 가닥이 더 있어요. 예, 여기서 지금 혈관이 막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막혀서 피가 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혈관이 좀 심하게 좁아진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막혀서 혈전 때문에 지금 이제 막혀 있는 상태라서 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검사용 도관, 검사할 때 인제 넣는 그런 카테터도 있는데 이 시술을 할 때 쓰는 도관은 또 다릅니다. 시술용 카테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 더 검사할 때 쓰는 카테터보다 쪼끔 더 굵어요. 왜냐하면은 스텐트나 이런 기구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쪼끔 더 굵은 걸 쓰게 되고 이 앞쪽이 쪼끔 더 딱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텐트나 이런 기구들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지를 딱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술용 도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된 시술용 도관을 이제 넣습니다. 역시 와이어를 따라서 넣습니다. 대동맥 기시부까지 가야 되니까 대동맥 기시부까지 와이어를 넣어 놓고 그 와이어를 따라서 도관을 넣어 놓고 그리고 도관 안으로 우리가 또 스텐트나 이런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넥터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연결시켜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이 대동맥에서 관상동맥 입구 쪽에 카테터를 걸어 놓지만 카테터 안에서 인제 또 우리 혈관을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아주 작은 또 더 가느다란 유도 와이어 가이드 와이어를 쓰게 됩니다. 요 와이어를 가지고 그 막힌 혈관 속으로 인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와이어를 그냥 이 와이어 모양 이 끝부분을 이렇게 구부려 놓은 겁니다. 일부러 구부렸어요. 어 이 핀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가 와이어를 조절을 못 합니다.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 우리 뒤에서 와이어를 이렇게 돌리면 와이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손으로 휘어 놓고 와이어를 집어넣죠. 그래서 와이어를 집어넣으면 아까 그 혈관 막혀 있었던 부분에 요게 와이어죠. 지금 이 와이어가 뚫고 있는 겁니다. 막힌 부분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집어넣고 뺐다가 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뚫는 겁니다. 막힌 부분을 뚫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병변 혈관 와이어로 뚫어 놨고 그 막힌 부분에다가 풍선으로 이제 넓혀야 되니까 요게 이제 풍선이 들어가기 직전 모습입니다. 요게 풍선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풍선을 이제 부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 이렇게 부풀려지는 겁니다. 이제 부풀려졌죠. 지금 또 부풀린 거를 다시 인제 오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린 거예요. 사실 밖에서 부풀리지는 않죠. 그래서 요 풍선을 이 와이어를 따라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들어가고 있죠. 그 와이어가 지금 병변 막혀 있는 그 혈관의 와이어가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 풍선을 그대로 넣으면 요 막혀 있는 이 부분으로 이 풍선이 와이어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막혀 있죠. 안 보이죠? 근데 그 막힌 부분으로 와이어가 지금 넘어가 있고 풍선이 따라 들어가서 풍선으로 지금 부풀려서 확장 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찍어 보면 예 풍선을 제거를 했죠. 풍선으로 부풀려 놓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영제로 인제 다시 혈관 조영술을 찍어 보면 인제 여기서 보시면 안 보이던 부분이 이제 관찰이 되죠. 여기 보이죠? 이만큼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이만큼이 막혀 있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쪼끔 이제 가늘어져 있죠. 이 부분에서 동맥경화가 있었는데 그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면서 여기서 혈전이 생겨서 막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풍선으로 지금 넓혀만 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내 버리면 안 되죠. 여기서 스텐트로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는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이 부분까지 또 스텐트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인제 스텐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랑 풍선이랑 쪼끔 모양이 다르죠. 금속 물질 같은 게 씌어져 있습니다. 풍선에다가 스텐트 금속 물질이 씌어져 있기 때문에 은색 빛깔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 전에 스텐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가까이서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스텐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와이어를 따라서 가느다란 와이어를 따라서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관, 시술용 도관 속으로 이게 들어가죠. 쭉 들어가면 이 와이어가 있는 곳으로 스텐트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요게 스텐트입니다. 여기 양쪽에 점이 보이죠. 요 점과 점 사이에 스텐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요 앞쪽이랑 요 안쪽에 뒤쪽에 혈관 사이즈 차이가 커서 딱 요 앞쪽에서 맞춰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스텐트가 빠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사이즈를 맞춰서 좋은 위치에다가 위치시키고 풍선으로 딱 부풀리면 이제 요 과정이 지금 이제 스텐트가 혈관벽에 달라붙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서 보시면 이제 조금 좁아져 있던 부분까지 더 넓혀졌죠. 그래서 확실하게 넓혀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여기 가지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가지 입구 쪽이 조금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치료를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가지가 막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가지를 살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와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죠. 요쪽으로 와이어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추가로 풍선으로 가지 쪽이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술은. 그래서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조금 손해 본 부분도 깔끔하게 넓혀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이 부분에서 막혀 있었는데 막힌 혈관이 잘 뚫렸고, 여기 스텐트는 이 부분에 들어가 있고, 가지 쪽 손해 봤던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텐트 시술하는 일예를 이제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그래서 아주 간단한 분들도 있어요. 시술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딱 맞출 필요도 없고 아주 심플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술하는데 시간이 한 10분도 안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냥 간단하게 풍선 딱 하고 스텐트 딱 하고 깔끔하게 빨리 되는 분들은 10분 뭐 정도 만에 시술되는 분들도 있고, 복잡한 분들도 있습니다. 복잡한 분들도. 사실 지금도 이제 가지가 하나가 이제 안 좋아서 추가로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큰 가지가, 중요한 가지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가지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을 훨씬 더 들여서 복잡하게 시술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군지병변 경우에는 스텐트가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혈관이 아예 완전히 막혀서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 시간 자체가 뭐 2시간, 뭐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까지 걸려가면서 시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환자분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좀 복잡하게 오래 걸리는 케이스들도 있고, 또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응급실로 뭐 의식을 잃고 오신다거나 아주 급성 심근경색인데, 사실 지금 이분도 사실 급성 심근경색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위험한 그런 분은 아니셔서 비교적 여유롭게 했지만 아주 위중한 가운데 시술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가슴 압박을 하면서 또 전기 충격 주면서 그렇게 막 사투를 하면서 시술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 아주 심플한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협심증 증상으로 오셔서 외래에서 이제 스케줄 잡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런 응급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스텐트 삽입 시술 그리고 혈관 조영술에 대해서 너무 뭐 두려워하시거나 뭐 큰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시술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이 시술만으로 이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술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자분들한테. 치료의 시작입니다. 스텐트 시술하는 거는 치료의 시작이고, 치료는 사실 스텐트 시술보다 약물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장에 막히고 좁아진 부분은 스텐트나 이런 풍선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지만, 그런 병이 또 생기거든요. 또 다른 혈관에 또
괜찮았던 부분이 병이 별로 없었던 부분이 또 진행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막으려면 약물 치료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잘해야 재발 없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은 치료의 시작이다. 그리고 혈관 조영술 스텐트 시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뭐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영술이면 조영제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특히 신장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주의해야 하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아주 전문적인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영제 부작용이 있죠. 조영제를 써야 말 그대로 혈관 조영술이잖아요. 그래서 조영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검사고 일반적인 조영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 조영제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나서 두드러기나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보통 본인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미리 혈관 조영술 하기 전에 전처치를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해주는 그런 주사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사약이나 먹는 약들을 통해서 전처치를 미리 하고 하면 그런 알레르기 관련된 부작용들은 극복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장, 콩팥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성 콩팥병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병원에서 피 검사를 통해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지 확인을 다 합니다.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콩팥병이 없는 분들, 신장 질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영제를 써서 콩팥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그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조영제를 썼다고 해서 더 악화되고 나빠지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고요. 만성 콩팥병이 있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영제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영제로 인한 콩팥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미리 수액을 좀 충분하게 이제 투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로 수액을 미리 맞고 혈관 조영술을 하시면 이런 콩팥 관련된 부작용들을 꽤 많이 예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만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좀 자세하게 보려면 여러 컷을 찍거든요. 그래서 조영제를 여러 번 뿌립니다.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조영제를 뿌리면서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 콩팥이 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덜 찍어요. 최소한의 이제 조영제를 써서 한 20ml도 안 되는 양을 써서 심혈관 조영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CT 찍으실 때 일반적인 CT, 복부 CT나 뭐 흉부 CT 찍을 때 조영제를 쓰잖아요. 그때 보통 100ml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심혈관 조영술할 때는 CT 찍을 때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용량만 가지고도 조영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CT보다는 조영제를 훨씬 덜 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시술을 하게 되면 조영제를 더 써야 됩니다. 스텐트 시술을 하면 물론 다른 분들보다는 조영제를 덜 쓰겠지만 시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영제를 조금 더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미리 대비만 잘하면 대부분 콩팥 관련해서 악화되는 경우는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투석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차피 투석하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은 거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80대 지인이 스텐트 하고 퇴원해서 몸이 안 좋아 재입원했다. 이틀 만에 사망하는 소식으로 접했다는데 연로한 사람들은 더 위험 부담이 있나요? 뭐 아무래도 고령이신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는 위험도로 따지면 더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스텐트 시술하고 어 몸이 안 좋아서 재입원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술 관련된 부작용 합병증 같은 게 있으셨는지 혈관이 또 다시 막히는 그런 이런 이벤트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안 좋은 이벤트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합병증인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리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출혈 관련 합병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장 자체 스텐트 관련된 합병증으로 좀 안 좋은 합병증을 겪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인지는 사실 제가 요 문장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연세 드셨다고 해서 다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분, 조영제는 넣고 나면 며칠 지나면 몸에서 다 배출되나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이거는 아주 극소량까지 남아 있는 것까지 뭐 판단하면 사실 뭐 제가 뭐라고 딱 며칠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그리고 배출 시간도 환자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그런 사고체 여과율이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체 여과율이 정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하루 안에 다 배출이 되고요. 또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좀 며칠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수액을 좀 투여를 하고 조영술을 하고 조영제도 조금만 쓰고 그리고 조영술 한 이후에도 수액을 좀 맞습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맞고 조영제를 다 씻어내고 퇴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혈관 조영술 전에 금식하라고 하던데 물도 못 마시는 건지 평소 먹던 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예,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그대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조영술 전에 금식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금식을 뭐 하루 이틀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통 한 8시간 금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다. 심혈관 조영술. 그러면 아침 금식하시면 됩니다. 전날 저녁까지는 다 드시고요. 아침 한 끼 금식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오후에 한다. 그러면 아침을 좀 아주 일찍 뭐 한 7시 좀 드시고 점심 금식하고 오후에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끼 정도 금식을 하고 물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혈압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아침에 소량의 물과 함께 드셔도 되고요. 당뇨약은 이제 사실 좀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뇨약이 좀 세게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약을 막 먹어버리면 검사할 때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은 당뇨약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신 분이다. 그런 경우는 하루 전날 저녁에 당뇨약 중에 메폴민 성분이 들어간 당뇨약이 있다 그러면 그 전날 저녁부터 그 약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작년 7월에 스텐트 삽입하셨다. 우측 혈관에 우관상 동맥에 하신 것 같고 항혈소 판제 2가지와 스타틴, 협심증약, 처방약 드시고 있습니다. 보통 뭐 일반적으로 쓰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어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 옮긴 병원에서 협심증약 2가지는 빼셨습니다. 스텐트 삽입 환자는 협심증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텐트 시술 후에 이제 반드시 써야 되는 약제, 평생 유지해야 되는 약제, 최소한의 약제 2가지 있습니다. 2가지. 항혈소 판제 하나, 그다음에 스타틴. 이 2가지는 평생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절대 끊어서는 안 된 약이 항혈소 판제 둘 중에 하나 하고 스타틴입니다. 이 2가지는 무조건 가야 되고, 그리고 항협심증약 말씀해 주신 시그마트 그리고 바스티난 요 2가지를 아마 뺐다고 말씀해 주시던데 항협심증약은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유지를 하냐면 우리가 이 스텐트 혈관 조영술을 해서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혈관 협착이 있는 부분을 다 해결했다. 완전히 다 개통을 하고
잔여 협착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항협심증 약은 안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심한 부분만 스텐트 시술을 하거든요. 아주 심한 부분 70-80% 이상 좁아져 있는. 그러지 않고 한 40% 50% 뭐 50-60% 정도 좁아져 있는데 시술을 안 그 정도로 좁아져 있으면 시술을 안 하거든요. 이제 잔여 협착이 남아 있는 거죠. 잔여 이 협착이 조금 남아 있고 그 부분은 시술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증상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활동할 때, 운동할 때 흉통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혈관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항협심증 약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아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새로 옮긴 병원에 그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잔여 협착이 별로 없고 또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협심증 약을 아마 줄여줬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예측해 봅니다.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이제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항혈소판제는 두 가지를 이제 초창기에는 두 개를 씁니다. 우리가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면 초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기 몇 개월. 그동안에 이물질이 혈관 안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혈관 속에 스텐트 금속 물질이 이제 혈관 안에 혈액에 노출이 돼 있죠. 그러면 혈전이 잘 생깁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초기에는 항혈소판제를 아스피린하고 보통 이제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 그 두 가지로 항혈소판제를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좀 세게 씁니다. 세게 쓰다가 보통은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세게 쓰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한 가지를 뺍니다. 한 가지를 빼고 왜냐면은 보통 한 두세 달 몇 달 지나면 스텐트가 혈관 속에 노출돼 있다가 새살이 살짝 차올라요. 그러면서 혈관 안에서 새살이 딱 덮입니다. 그러면 스텐트가 금속 물질이 혈액에 더 이상 노출이 돼 있지 않아요. 새살이 덮여서. 그걸 이제 저는 환자분들한테 스텐트가 잘 아물었다, 아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스텐트가 아무는 그 기간 동안 항혈소판제를 좀 세게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6개월에서 1년 지났다. 그러면 항혈소판제를 하나 빼고 한 가지만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항혈소판제를 두 가지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시술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거나 스텐트가 아주 길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스텐트 혈전증을 경험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계속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하는 거는 환자분들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스텐트 시술을 똑같이 친구랑 시술했는데 나는 약을 이만큼 먹는데 친구는 약을 2개밖에 안 먹네. 나는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환자분들마다 이게 상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안 넣으면 그 안을 촬영할 수 없으니까 넣고 찍는 거예요. 저는 항암 내일 65번째 항암 치료하고 계신데 3개월에 한 번씩 조영제를 넣고 CT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조영제를 안 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권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네. 그리고 스텐트 삽입 수술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AI 로봇이나 이런 뭐 인공지능 이런 그 기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아까 제가 케이스 보여드릴 때 혈관 이 스텐트 위치를 잘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충 넣어도 그냥 잘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스텐트를 잘 맞춰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딱 스텐트를 부풀려서 위치를 혈관에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환자분이 숨을 크게 확 쉬어서 스텐트가 이렇게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추가로 스텐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수하는 게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을 잘 하면 그런 실수들도 잘 극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손목으로 했을 경우 그 부위를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부터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건가요? 손목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 하루 조심하라고. 하루. 24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뭐 출혈 관련된 합병증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
요골 동맥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 하루 조심하라고 하지만 대개는 주무시고 나면 다음날 아침 정도 되면 크게 이제 '한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혈이 되면은 피가 점점점 이렇게 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 주는데 피가 이렇게 뻘겋게 새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간호사분이나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집에 가 있는데 이렇게 뻘겋게 출혈된다 그러면 응급실로 가셔서 일단은 누르셔야 돼요. 일단은 그 부분을 꽉 누르고 어 응급실로 인제 가시면 되고 대개는 사실은 인제 지혈이 잘 된 걸 확인하고 퇴원을 시키기 때문에 집에 가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24 시간 정도는 손목에 힘을 많이 주거나 이렇게 꺾거나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삽입 후 혈관 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약물의 효과 등을 확인 위해 스텐트 시술 후 몇 개월이나 1년 기간 후 다시 혈관 조영술을 통해 확인을 하나요? 다른 검사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시술 후에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서 혈관이 잘 유지되는지 시술한 자리가 잘 유지되는지 재발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병원마다 쪼끔 이제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의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추적 검사를 어떤 분들은 CT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혈관 조영술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부하 검사로 추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병원마다 어떤 교수님들 이제 스타일마다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추적 검사를 보통은 하게 되죠. 그래서 조영술로 확인하기도 하고 1년 아니면 뭐 몇 년 지나서 혈관 조영술로 확인하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뭐 네 아까 말씀드린 운동부하 검사로 확인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스텐트 시술 후 스텐트 수명이 있나요? 약은 평생 먹어야 되나요? 스텐트가 막힐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스텐트는 뭐 수명이 그냥 영구적입니다. 스텐트가 한번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수명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재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스텐트를 시술을 했는데 스텐트 안에서 재협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살이 자라서 또 그쪽에서 동맥경화가 다시 생겨서 새살이 자라나서 다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착이라는 게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재협착률이 옛날 스텐트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스텐트들은 훨씬 많이 이제 줄어졌어요. 그래서 재협착률이 예전에는 뭐 10% 20%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스텐트 하나당 뭐 1% 2%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협착률도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약물 치료를 아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약을 뭐 평생 먹어야 되는 평생 드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최소한 항혈소판제 하나하고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제제 고지혈증 약은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다른 분들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는 분들하고 비교 안 되게 낮게 치료적으로 낮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률을 줄일 수 있고 저희들이 연구를 다 해 보니까 재발률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리고 이중 항혈소판제 코프릴그렐 복용 중인데 내시경 단약은 며칠인가요? 선생님마다 5 일, 7일 말씀하시는 게 다르셔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 말씀 선생님마다 달라요. 예. 추천한 이 담당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데 그리고 내시경 하는 선생님이 얘기가 또 다르고 또 심장내과 내 주치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다릅니다.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일 주일 끊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담당 심장내과 과장 나를 시술해 준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마다 이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며칠 끊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스텐트가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단약을 시술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텐트 시술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한다 그러면 위내시경 한다 그러면
클로피도그렐 지금 말씀하신 약제가 아마 아스피린이 아니라 클로피도그렐의 성분인 것 같은데 그 성분인 경우에는 한 2-3일 정도 이틀 전부터 당일까지 그 정도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면 한 딱 3일 정도거든요. 사실 항요섭한제 이게 내시경 할 때 중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용종을 뗄까 봐 이제 중단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시경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사실 보고 나오는 데는 클로피도그렐정 이런 항혈소판제를 쓰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시경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제 검사하면서 무슨 용종이 있어서 뗄 때 출혈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혈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용종 크기가 크지 않으면 뭐 1cm, 1.5cm 미만의 용종이다. 그런 경우는 아스피린 정도는 쓰면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약을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약도 왜냐하면 이 중단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텐트 관련된 어떤 스텐트 혈전증이나 이런 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약을 그렇게 길게 하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한 5일 정도 최대 클로피도그렐 같은 경우는 한 5일 정도까지는 단약을 고려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 일주일 이상 단약을 한다. 이거는 절대 금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관상동맥이 세 군데 막혀서 신부전증까지 왔을 경우 스텐트 시술 후 신부전 호전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신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펌프 기능이 이렇게 짜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뚝뚝 이렇게 짜주는데 이렇게 짜주는 분들이 있어요.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런 신부전으로 오신 분들이 신부전의 원인 중에 혈관이 좁아져서 신부전이 생긴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상동맥이 3개 다 막혀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관상동맥 혈관을 다 뚫어주면 심장 기능이 회복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호전에 대한 가능성을 물어보셨는데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뚫는 것만이 이제 다가 아니고 신부전을 호전시키는 그런 약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약제들을 잘 쓰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이 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회복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은 이제 더 많이 있으시지만 여기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조영술 장면 그리고 스텐트 시술 장면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너무 이제 겁먹으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겁먹고 두려워해서 좋을 건 없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검사하고 시술 받는데 내가 막 두렵고 겁먹는 마음으로 와서 환자분한테 득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한 10분 정도 사실 검사하고 나면 벌써 끝났냐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벌써 끝났냐? 왜냐면 이제 5분 10분 안에 끝나거든요. 혈관 조영술만 하면. 그래서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혈관 막혔다고 하더라도 시술 어떤 스킬이나 시술 방법 그리고 시술 도구들 스텐트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예전보다 훨씬 좀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위험성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